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동안 이렇게 경제 지표 가운데 무엇이 시장을 제일 크게 움직였나? 네. 최근에는 역시 CPI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3월 CPI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다 보니까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죠. 네. 약간 이제 확인하고 가겠다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어제 또 계속해서 뭐 상승세. 이제 뭐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그러게요. 목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끈 2차 전지주 과열 논란은 또 여전한 상황이죠.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보험 하나 안 드는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또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고 가입해놓고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돈 아깝다면 이 보험을 무턱대고 해지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과 관리 노하우까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모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미 연준의 5월 FOMC 정례회의에 중요하게 작용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만 아니었다면 상승세는 더 강했을 텐데요. 물가 상승세가 약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도 끝이 날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컸던 화요일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지 굿모닝 마켓에서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장에 이어서 화요일장도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초록불을 켰지만 나스닥 그리고 S&P 500지수 빨간불을 켰죠. S&P 500지수는 1포인트도 안 되는 0.17포인트 하락이었습니다. 참 아깝죠. 장 막판 기술주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S&P 500지수도 상승분을 내줬던 겁니다.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 산업,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가 S&P 500 11개 섹터 중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 1% 넘게 하락하면서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S&P 500 편입 종목의 80%가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보합 마감한 건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대형 빅테크 주들의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자세히 보시죠. 애플이 보시면 0.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2% 넘게 내렸죠. 이어서 보시면 엔비디아 준비가 돼 있는데요. 1.5% 하락하면서 이날은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테슬라 그나마 오름세였습니다. 1.17% 강세였고 메타 0.42%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술주가 약한 하루였죠. 비자는 0.9%가량 오르면서 시총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지표들은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여서 시장이 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상치에 따르면 3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수치보다 둔화하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CPI 발표를 앞둔 시점에 뉴욕 연은 총재,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연준 내 3인자인 윌리엄스 총재가 비둘기파 색채를 드러낸 건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은행권 위기를 이유로 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히 동결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진 않았지만 연준 안에서 인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결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에 따라 한층 부드러워질 미 연준.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도 피해갈 것이란 기대감이 화요일장 하방 압력을 상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각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까지 이어졌습니다. 옐런 장관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또 신용 경색 사례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문제는 월가나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CPI와 관련해서 톰 SI의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창업자는 CPI가 예상 밖에 뜨겁게 나온다면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함을 좀 당부하는 편이었고요. 또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바클레이즈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있어 불길한 신호라고도 덧붙였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은행권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유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웰스파고의 수석 전략가도 은행권 위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약하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이전에 팔고 떠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향후 3에서 6개월 안에 10%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죠. 올해 말 S&P 500 전망치로 4,200을 유지했지만 단기적으로는 3,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받아들인 건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지난주에 23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2주 연속 매도세가 더 강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전망대로 올해 말 S&P 500 지수가 4,200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죠. 부활절 연휴 끝에 개장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금속 가격 강세에 광산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일본 증시인데요. 니케이 225 지수가 1% 상승 마감을 했죠.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수출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에 추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도 호재였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회장은 이날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7.4%까지 늘렸다고 전했는데요. 5곳의 주가 모두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죠. 또 이 5곳은 포워드 PER이 6.8로 가치주고요. 예상 배당률이 평균 5.2%로 일본 증시 평균 대비 높습니다. 엄청난 잉여 현금 흐름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버핏 회장이 좋아할 만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거침이 없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도 밤 사이에 4천만 원대로 올라오더니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4,01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여기서 더 오를까요? 궁금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 모아봤습니다. 스톡차트닷컴 선임 기술 분석가는 1차 저항선으로 28,500에서 32,000달러 선 제시했는데요. 만약 가격이 한동안 28,500달러 선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다음 저항선인 45,000달러에서 47,5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설립자는 35,900달러 선을 그리고 아리왈드 오펜하이머 기술 분석가는 32,000달러 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고점이었죠. 아직 새로운 불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하기는 이르다며 가격이 어디서 지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오름세 3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WTI가 81달러 선에, 브렌트유가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면서 3.432%, 4.03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기 전망치는 3%로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하향 이유를 밝혔는데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비롯된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도 말했습니다. The economy is basically recovering from two powerful blows in the last 2-3 years. The pandemic,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at has disrupted energy markets and has raised prices of food and energy around the world. And so we're on a mending path. We are still convalescing, if you want. So growth is expected to be somewhat low. We still have an inflation problem. So inflation is still high, and it requires monetary policy to tighten, and central banks have been doing that. And so that's why we have this sort of broad trajectory. But around that, we also have the financial instability that we've seen the last month. We've seen a little bit of it in last year as well,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that is creating some downside risks for our global trajectory.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FOMC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죠. 유명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 창립자는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이 무엇을 하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That said, the Fed has sort of pushed the market in its rhetoric towards thinking that they're going to go again in early May. Sarah, I thought that when they were raising rates into that deeply inverted yield curve last fall, that's when the first mistake was really made. I don't think that they would be considered to be a mistake with a mild recession to finally crush the inflation. So I think that it's a mistake because I think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quite hard in the next 12 months, irrespective of what the Fed does in early May. 한편 반도체주는 올해 들어 약 26%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현재 반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조금 개선될 수는 있지만 공급 과잉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dealing with a situation where profitability is kind of 2009 levels of losses. This is very challenging conditions. So for Samsung to take this action is a really big deal. The concern I would have is what it really does is it boosts the floor. So it's probably a little less bad conditions as we move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It does sort of suggest that when we move into the next upturn, that the conditions will remain a little bit challenging. There's a lot of latent supply that will come back online. 네, 반도체 전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도 다양한 월가 소식과 전문가 인사이트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원래 건설과 인프라 부문에 우리 돈으로 2,3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답답하게 전개되자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띄우기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거듭 내놨군요. 네. 중국의 올해 인프라 투자 규모가 2,342조 원이니까 지난해보다 17% 늘린 규모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철도 고정 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6.6%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1분기만 놓고 보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내수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원래 부동산 개발, 수출, 인프라 등 3대 축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집값 규제, 수출 감소, 지방 정부 재정 악화 등이 겹치자 동력이 약해지면서 그렇다면 내수 소비를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다시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 이게 이제 다시 뭐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으로 재개하면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마음만큼 안 되니까 또 정부가 나서서 한번 뭘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팬데믹 이후에 일상 회복 조치를 실시하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기대만큼 수요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가계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리고 소비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좀 검증된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공급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서방 국가들로부터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예컨대 반도체의 경우에도 사실 미국이 강하게 견제를 하니까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린 상황이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면서 장비 수출 등 규제를 강화했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미국 제재가 시작되고 외부 의존도를 중국은 낮추게 되면서 실질적인 탈서방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빅테크 기업 4곳이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특히 화웨이의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보다 투자 규모가 더 컸고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이제 뭐 내수에 집중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좀 내수 회복이 더뎌서 그러나요? 아니면 뭐 기저 효과인가요? 어제 중국 물가지표 나왔는데 네. 조금 이렇게 잠잠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난달 중국의 CPI 증가 0.7%인데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비자 효과보다는 조금 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IMF가 이번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는데 이 배경에는 혹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장 키워드로 설명하면 대형주의 귀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그동안 중형주와 소형주에 밀리던 대형주의 귀환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연고점을 썼고 코스닥은 이제 900선을 바라보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1.42% 상승해서 2,547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나온 이후에 쭉 올랐고요. 700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26% 강세로 898선. 장 초반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수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총 56개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1,89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2,952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매수했던 전날과 비교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조금은 분산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개인은 이날 4,9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1,026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는데 기관도 역시도 15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62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 보시죠. 환율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2원 50전 올라서 1,322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다만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적인 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대형주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서 65,900원, SK하이닉스가 1.21% 올라 91,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감산 소식에 반도체 투톱이 3거래일 연속 강세였고요.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2.35% 올라 종가 61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12% 올라 마감가 81만 2천 원이었고요. LG화학이 급등했습니다. LG화학은 미국의 IRA 수혜와 첨단 소재 부문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7.47% 상승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종가는 80만 6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으로 삼성 SDI도 올랐습니다. 2.4% 올라 마감가 76만 7천 원. 현대차와 기아 각각 3.34%, 4.94% 올랐는데요. 국내 수출입 동향에서 승용차의 수출이 증가했고 기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 소식에 관련 투자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0.68%, 6.51%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종가가 29만 4,500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감가 76만 9천 원이었습니다. LNF가 0.47% 하락하며 31만 7,500원에 마감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 쪽이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6%, HLB가 0.84%, 셀트리온 제약이 0.91%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이영재가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급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589억 원 그리고 2조 2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95억 원이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 그리고 233% 급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105억 원 그리고 1,0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5% 그리고 161.3% 늘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높은 성장성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세 배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어제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쪽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승용차 수출이 견조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전기 장비와 화학,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는 14일 미국의 암 연구학회 개최를 앞두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몰려 있었던 시선이 이제는 자동차와 헬스케어 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대형주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이 쏠림 현상이 더욱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미국보다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미국은 하락하고 중국은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지수가 2,5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 경기 회복 상황에 중점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화장품이죠. 메리츠 증권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쪽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뚜렷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내 면세 분기 매출액 올 1분기를 저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분기별 화장품과 의류 소매 판매액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화장품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면세와 중국 판매가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목할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을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당장은 LG생활건강이 실적 하락과 주가 낙폭이 가장 컸고 또 LG생활건강의 면세 실적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실적 기여도가 가장 큰 FNF,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순으로 주목해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장 분석해보고 화장품 업종 관련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어제장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성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장에 있었던 강세 업종 테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전일 시장은 뭐 대부분 업종이 좀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이제 특히 눈에 띄는 업종을 고르라면 자동차와 반도체의 상승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최근 우리 시장의 그 수급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그 에코프로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전일은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장 초반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모두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거든요. 이제 시장의 수급을 역시나 다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이후 실적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를 포함해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좀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수급이 분산되면서 약세 출발한 다른 업종들이 뭐 중소형 개별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에코프로 그룹은 장중 변동성을 보이다 오후장 들어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한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과 다르게 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 먼저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띄었는데요. 호재성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전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자동차가 이제 79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수지 1위 품목으로 올라섰고요. 부품까지 합치면은 전체 수출의 14.8%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출고 대기 규모가 많은 만큼 당분간 흑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1분기 호실적 기대감 역시 매수세로 유입되었겠죠.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합계치를 4조 8천억 원으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오토랜드에서 열린 기아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서 24조 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전기차 탑3를 목표로 한다 밝혔고요. 정부 역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함에 따라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부분은 시간 내까지 영향을 주면서 중소형 전기차 부품주들, 뭐 KB 오토시스라든지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본다면은 2차 전지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들 역시도 전기차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업종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있었던 호재성 뉴스의 모멘텀이 지속되었고요. 삼성전자의 감산에 따라 공급 과잉 해소 및 메모리 업황 전환 기대감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이상 급등하면서 업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조금 이끌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먼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중소형 소부장 업체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SNS텍 그리고 한미반도체, PSK 등이 상승 마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 이제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이제 좀 다양한 섹터로 좀 이렇게 확산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제 나왔던 이슈와 공시들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KEC의 소식입니다. 이제 1,200억 원 규모의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시세가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시세가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자금 조달을 이제 유상증자로 이렇게 이제 조달을 하게 되면서 현재 주주들이 조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 원,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161% 증가를 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일단 시장에서 추정하는 그런 예상치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단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약간 원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마감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지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좀 그 신규 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세실업 소식입니다. 모회사의 그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전자공시를 통해서 지분 8.4%를 18,650원에 공개 매수한다 밝혔고요. 매수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인데요. 한세실업은 최근 업종 부진으로 시장이 좀 다소 회복됨에도 주가 약세가 조금 많이 이어졌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전일 8%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대주주로서의 책임 경영과 그리고 최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추세에 맞춰서 선제적 지분 확보를 목적이라고 밝혔고요. 공개 매수 이후에 한세실업의 자발적 상장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텍 소식입니다. 이 전장용 및 산업용 MLCC의 고객사 신규 수요 증가에 따라서 900억 원 규모의 생산 라인 증설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MLCC 관련 기업은 삼성전기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사막 콘덴서 등이 있는데 MLCC 역시 업황 사이클을 타는 업종인 만큼 추후에 업황 개선이 될 때 아바텍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IMF는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과 4월에 걸쳐 4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요. IMF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 1.6%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개발연구원 KDI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8%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췄는데요. 5년간의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로 199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험난한 회복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과 지나치게 높은 공공, 민간 부분의 부채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선을 그었고 미국의 신용경색 조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으로 상품 가격의 안정화와 공급망 압박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성장 전망은 가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아울러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불안감이 커진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 견고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다며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가 최근 중국과 채무 재조정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빈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채 탕감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주요국들의 금융 안정 대책이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불안으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각국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급한 불을 끈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같은 정부의 개입이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대응 방식은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데 정부 주도의 안전망은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좀비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효과적인 시장 경쟁 원리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금융 전반에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은행들에 주목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월가 대표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로이터는 최근 은행권 불안으로 주당 순이익이 1년 전보다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아울러 고강도 긴축으로 조달 비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대출 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충당금 추가 압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5분 지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코스피 뭐 이제 2,550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 아니에요? 좀 바뀌었죠. 예. 바뀐 게 뭐 이따가 정시 타임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실적 나오면서 그 2차 전지 네. 그 종목들 예. 출렁거림 보세요. 어제 변동성 굉장히 컸죠. 예. 예. 뭐 주식도 변동성이 있어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도 좀 일관된 것보다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있으면 사람이 재밌죠. 어쨌거나 포모와 조모라는 단어가 계속 네. 이렇게 회자됩니다. 포모는 잘 아실 테고, 네. Fear of Missing Out. 그렇죠.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기 쉬운 어떤 그 함정이죠. 예. 야, 나만 없는 거 아니야? 나만 못 지금이라도 벌고 뭐 있는 나만 사야 소외된 되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막, 예. 그러나 또 반면에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나 조모도 필요합니다. 조모. Joy of Missing Out. 아. 그래, 나는 나대로의 스타일. 예. 마이웨이로. My way. 네. 예. 자,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요즘 시장 우리 어떻게 보세요? 한수석 나오시는 거 알고 네. 나스닥 내 시총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테슬라만 올랐어요. 와, 그 10개 또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네. 예. 일단은 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큰 변동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CPI 발표가 오늘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눈치 보는 장이고 장세였다. 그래서 뭐 확인하고 가야 하니까. 어떤 뭐 섹터가 두드러지게 뭐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라든지 이런 쪽은 좀 줄어들었었고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었고 오늘 야간에 이제 발표하는 CPI를 보고 대응하려는 좀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게 가장 큰 어제 좀 이슈였고 예.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전기차 섹터, 친환경차 섹터에서 니콜라. 그러니까 아, 니콜라.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는데 예. 신저가를 찍었어요. 이게 어제 상장 이후. 여기는 한수석께서 그동안 계속 곧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했던 회사 아닙니까? 예. 네,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네, 진짜 위험할 것 같고요. 현금 없으면, 그러니까 추가 투자 못 받으면은 한 1년 안에 파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데가 지금까지 그나마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그나마 우위를 보였던 게 그겁니다. 망하려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저는 니콜라는 가장 위험한 네. 기업 중에 하나라. 만약에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면 또 네. 예, 연장선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현금 가지고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사실 어제 금통이 뭐 예상대로 동결이었고 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3월달 FOMC 정례회 의사록도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밤에만 해도 제가 25bp 인상 예, 가능성이 한 68%였는데 네, 네. 오늘 아침에 또 지금 보니까 한 72%까지 또 올라갔어요.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네. 했을 때 25bp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 물가가 예상치가 한 5.2%. 네, 5.2. 그 헤드라인이 5.2고 근원이 5.6인데 예. 지금 뭐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실업률도 조금 늘어났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은 실업자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건데 여기서 물가만 좀 낮아지면은 시장은 좀 반전할 수 있는 좀
추가의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아, 고용 시장 좋았던 거 아니에요?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했던 아, 거. 지난주. 네. 뭐 이거 해석이 좀 보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죠. 분분하네요. 보기 나름이에요. 네. 왜냐면 예. 신규 채용이 1,000만 건 하회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좋은 거고 실업률은 약간 떨어졌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랑 ADP, 그다음에 구인이직 보고서, 예.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CPI가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시장은 좀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거 한수께서도 주식 갖고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분인데 네. 금통이 보기는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저는 약간 관심 바뀌었어요, 사실. 아니 너무 언급들을 안 해. 조용했죠, 되게. 조용했죠.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 화두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2월하고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제 예. 의결문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이미 뭐 동결이 예상된 상황이었고. 네, 뭐 예. 동결이야 다들 만장일치로 됐었으니까 예. 이제 예상하셨던 바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조금 상향 조정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는 꼬리표는 추가 인상의 또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근데 시장은 반응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는 시장이 근원 물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시나리오는 결국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시장은 그런 거 반응 안 하고 그냥 쭉 쐈다라는 거죠.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금리 제가 인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봤던 시장은 약간 매크로보다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감산에 대한 수치가 나왔다. 그게 시장의 좀 분위기를 바꿨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운수장비 쪽. 이쪽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도 섹터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주도 섹터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메모리 현물 가격만 보더라도 의미 있는 감산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지금 오히려 좀 큰 매크로적인 것보다 그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이나 아니면은 완성차의 투자나 뭐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제 전일장 뭐 이제 공시 살피는 거기서 네. 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골고루 올랐어요. 골고루 네.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네. 바이오 제약 쪽도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 뭐 네네. 등등 해서 그렇다면 이제 조금이 쏠렸던 수급들이 좀 이렇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게 수출 정말 잘하더라고요. 수출 정말 잘하고 네. 물론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변동성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맞는다, 투자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사실 자동차 완성차 섹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비슷하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에 뭐 20%, 10% 막 이렇게 쏘는 것보다 천천히 실적을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저는 현대기아차 밸류로 따졌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탄력성이 있는 거는 부품사라고. 자동차 부품. 네, 부품사라고 생각을 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뭐 SL이나 램프 하는 데나 뭐 성화하이텍은 뭐 의자 같은 거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쪽에 좀 진출한 기업들도 있어요. 뭐 화신이나 아니면 서현이나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샤시, 금형프레스, 뭐 명신산업이 있겠고, 이런 부품사들도 동반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자동차이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생각이 조금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 기대한다면은 부품 쪽으로. 네. 근데 부품주들이 그동안에 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갔어요. 네네. 왜냐면은 완성차, 그러니까 전방 쪽에서 너무 뭐 이제 코로나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부품 쪽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밸류가 너무 많이 깎인 게 있는데 이제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게 저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0.8%, 0.7% 뭐 아니면 좀 오른다 싶으면 1%, 네. 또 조정도 뭐 한 0.56%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네. 그렇게 해서 기업 성장률만큼이나 이렇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뭐 그렇죠.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뭐가 스치면 상한가고 스치면 하한가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 주식이란 게 이런 건가 싶은데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열 논란이 있을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얼마나 좀 땡겨 오느냐의 네, 좀 차이인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지금 갑론을박이 너무나 팽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몇 개월치를 좀 땡겨 오느냐 그거에 좀 차이인데 왜냐면 실적은 또 좋았거든요.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총에 비해서는 좀 뭐 많이 땡겨온 건 있죠. 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과연 시장에는 미스터 마켓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걸 얼마나 미스터 좀 마켓. 네. 예. 얼마나 좀 땡겨올 것이냐. 그러면은 시장에 이거는 좀 판단해야 될 지표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 화면에 우리 한수 저 아메리카노 자가 비쳤는데 사람 마음 비슷한 거 봅니다. 우리 시청자 한 분 그러시네. 맛있어 보이네요 이러시네. 아, 네,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서 또 전략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CPI 발표 앞두고 지금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2,50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2,500대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코스피의 적정 가치는 3,0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CPI의 숫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을지에 대해서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무조건 주식을 던지고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발을 담궈 놓고 계속해서 적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나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거나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뭐 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가 된다면 그때 덜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를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부장님. 네. 지금 이제 반도체 바닥론이 이제 또 다시 우리 시장에 이제 또 형성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이제 과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고요.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 6개월 전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 나오던데 완성차 쪽으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뭐 미국의 테슬라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주로 보면은 완성차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기차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또 전력 저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클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기 감사한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하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전혀 비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안 되고요. 그렇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쪽에 있어서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는 게 너무 단기로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너무 심한 경우까지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밸류에이션을 판단하시면서 미래 가치를
적절하게 측정을 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뭐 오늘 보니까 코스피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아마도 키 맞추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코스피와 코스닥 가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서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형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씩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적절하게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싼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1% 넘게 올라서면서 2,550선을 눈앞에 둔 채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558포인트 집계됩니다. 0.4%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9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SDI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8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 기아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죠. 포스코홀딩스도 1%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 40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3.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4만 원 집계되고 있고요. LNF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67,700원이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1.8%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8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첨보가 호가에서는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지금 대형주에다 이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시장 네.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탄력을 받고 합니다만 지금 은근히 살펴보니까 우리 앞선 프로그램인 모닝벨에서 네. 김대호 박사님이 라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면 수출액이 엄청나죠. 예. 우리도 정민 씨는 저보고 혹시나 알란가 모르겠다 이러셨지만 우리 지민이가 잘해가지고 라면도 잘 팔려요. 네, 지민 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 박지민. BTS.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맨날 2차 전지만 얘기했지 지금 농심 같은 거 아주 잘 올라요. 장 좋아요. 네. 오뚜기도 잘 올라요. 네. 초코파이도 잘 팔리나 봐요. 네. 보니까 은근히 소리 소문 없이 예. 이렇게 수익 잘 내는 섹터가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음식료의 필수 소비재 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 사실 음식료는 되게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피하는 섹터 중에 하나죠. 이것도 무겁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딱히 미래 성장성에 대한 것보다 이제 실적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좀 나눠지면서 분기 실적 더 잘 나오네 하는데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라면 관련주들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느리지만 왜 그러냐면 삼양식품 그중에서 저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탑 3가 있으면은 저는 근데 탑픽은 삼양식품. 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농심보다 삼양식품을 전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그래서 혹시 삼양의 라면을 더 선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매운 걸 잘 못 먹긴 하는데 그래요. 매운 거는 농심이지. 신당면.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침부터 라면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게 삼양식품이 실제로 그 공장이 이제 3개가 있는데 메인 네. 공장이 이제 원주 공장이랑 밀양 공장이에요. 네. 근데 네. 그쪽에서 나가는 수출 금액이 사실 계속 최고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이번에 2억 달러를 넘었었다. 1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주도를 한 게 사실 삼양식품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류 열풍 타가지고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라면 관련주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라면 맛은 있는데 참 라면 관련주로는 손이 안 가요. 안 그렇죠. 땡겨요. 그렇게. 예. 또 테슬라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테슬라맨 별명이신데 예.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아니, 큰 또 가격이나 또 했잖아요. 미국에서. 네, 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상황 한수정님 네. 그 가격이나 얘기하셨으니까 예. 정민 씨가 네.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 가격이나 몇 거꾸로 번째예요. 생각하면 그렇죠. 가격 인하를 해도 남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동안은 얼마나 비싸게 팔았냐. 네,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유. 그런데도 산다라는 거는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거고 사실 애플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폰 마진율이 그렇죠. 상당히 뛰어난데 핸드폰 너무 비싸요. 네, 뭐 200만 원, 뭐 프로 기준으로 뭐 네. 200만 원, 250만 원을 넘어가는데 요즘 강아지 안 키우는 데 없지만 개 사료는 그렇게 따지면은 아, 정말 그렇죠. 네. 네, 저는 테슬라는 지금 하나 또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지난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가지고 메가팩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 상하이 쪽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메가팩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ESS라는 네.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향후에 테슬라는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메가팩 쪽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주문하더라도 2025년 1월 1분기에 받습니다. 다 품절돼가지고 캘리포니아 라스럽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목표 연간 생산 대수가 10,000개예요. 10,000개 정도인데 이게 그 달러로 지금 기준으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냐면 230만 달러, 240만 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1,300원 환율로 좀 곱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 합니다. 하나에. 엄청 비쌉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10,000대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출로 기대할 수 있는 게 30조예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추가로 메가팩을 좀 건설을 해가지고 목표는 연간 10,000개인데 그러면은 2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라는 가정하에는 추가 매출이 이제 60조가 되겠죠. 물론 지금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있어야 되는 거고 양산 체계 구축해야 되고 이 시험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테슬라 메가팩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25년 1분기까지 품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중요한 게 IRA 혜택을 받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또 빼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메가팩 쪽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좀 차량용에서는 이제 소형차를 모델 2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캐파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 뭐 지금 뭐 수요에 대한 부분들로 뭐 가격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좀 잘하고 있고 유일하게 좀 돈 버는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저는. 긍정적이다. 네, 왜 그러냐면 근데 매크로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170 정도? 조금 더 비중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150까지 보시면 네.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좀 주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원래 그렇죠. 라면에서 테슬라 라면에서 왔다가. 테슬라 왔다가 네. 다시 또 기승전 2차 전지. 2차 전지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한수께 한번 진짜 여쭤볼게요. 뭐 요즘 참 조심스러워지는데 네네. 무슨 뭐 정치적 소견 얘기하듯이만큼이나 조심스러워져요. 너무 핫한 영역은 네네. 워낙에 이제 반응들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자 어제 이제 에코프로 BM 할 것 없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5만 4천원이 나와서 에코프로가 네. 어제 80만도 찍었는데. 네네. 자 지금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뭐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2030년 실적까지 선반영이 됐다 해서 투자 의견 이제 하향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증권업계 정권가나 애널리스트들 전부 바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갖고 이러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고. 자 이 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어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되게 용감했다라고. 용감했다. 네, 용감해요.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 네, 요즘 네. 같은 분위기에 되게 용감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어제 보고서를 봤는데 네. 사실 조금 의아한 것은 있었어요. 의아한 건 있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양극재 생산 시에 필요한 게 이제 전구체 수산화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조달을. 이거 중요한 네. 얘기인데 개장하고 네. 좀 들어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자, 4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깔렸던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창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변동성이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과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좀 자행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이네요. 호가와는 조금 또 다릅니다. 지금 약보합 2,546포인트, 2,550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오늘장에서 일단 좀 약보합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소폭 떨어집니다. 896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지금 약보합권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양시장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떨어집니다. 65,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소폭 떨어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약세 60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합니다. 80만 8천 원이고요. LG화학이 1.4% 떨어집니다. 79만 3천 원. 어제랑은 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음봉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현대차, 기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1.3% 올라갑니다. 19만 4,700원. 그리고 기아도 1.5% 상승합니다. 86,300원이고요. 삼성 SDI 1.4% 올라가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올라갑니다. 오늘 또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떨어집니다. 지금 28만 9,500원. 에코프로도 4.5% 하락합니다. 73만 4천 원. LNF도 2% 약세네요. 31만 5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올라갑니다. 6만 8,600원. HLB 1.2% 상승하죠. 36,650원. 셀트리온 제약이 0.7% 상승합니다. 89,4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도 0.6% 올라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1% 상승합니다. 18만 9,900원. 펄어비스도 상승 중이고요. 천보 1.4% 하락하면서 2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5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63억 원, 기관은 4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오늘 운수장비, 자동차 섹터 흐름 좋고요. 뒤에서 기계, 보험 섹터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33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19억 원, 기관은 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30전 상승한 1,32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요? 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1,322원에서 한 25원 요 구간이 열리면은 네. 바짝 긴장하시죠. 예. 여기는 지금 지금 오늘 뚫린다기보다는 CPI 확인하고 달러 움직이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환율은 그렇게. 약간 편하게 계셨다가 놀라셨죠? 예. 아니 편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잠시도 안 쉬니다. 100분 동안에. 네네네. 그렇긴 하죠. 예. 9시 40분 정도면 허리가 좀 더 아파요. 긴장하시라고 제가 아니 갑자기. 긴장하고 있었다니까는 지금. 지금 종목 하나 보고 있었는데. 예. 이거 이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 채팅창에 거의 매일 한 번씩 언급하시는 종목 하나가 갑자기 오늘
갭다운하면서 뭐 한 16%, 17% 빠지길래 뭔가 네. 싶어서 혹시 KC 종목 아세요? 네네. 어제 그 유중. 어제 유증 때문에? 공시에도 확인이 좀 나왔잖아요. 뭐 네.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또 유증이구나. 네, 그래서 유중 그 1,200억 정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네, 하면서 사실 네. 조금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나타났다. 셀바스 AI가 그걸로 확 부러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높은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유증을 하는 거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주주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네네. 중요하죠. 근데 그 두 가지로 나뉘어요. 최근에 이제 PNT 같은 경우에도 유증을 했었고 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호재인 유상증자랑 조금 악재인 유상증자가 있는데 PNT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 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설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캐파를 확장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KC나 이런 조금 기존의 성숙된 사업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회사들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유증을 해버리면은 주주들한테는 조금 악재죠. 희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금 전 하던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그 얘기. 얘기 왜 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아, 네네. 하려고 했어요. 네. 아, 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보니까 지금 뭐 떨어지나 싶었는데 또 달라붙죠. 예, 지금 양봉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거거든요. 네. 예.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생산시 필요한 게 전구체 수산화 리튬에서 전구체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근데 제가 어제 그 하나증권 보고서를 네. 좀 가져왔는데 그 합산을 해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을 합산을 해가지고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이게 한 11조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11조 8천 원이 이제 적정 시가총액인데 이거 말고 보고서를 보고서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수산화 리튬을 가져오는데 과연 이게 ASP 평균 네. 판매 단가가 네. 얼마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우측 세 번째 보시면은 수산화 리튬 옆에 보시면은 예. 8달러예요, 이게. 근데 저게 8달러거든요. 제가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8달러 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8? 네. 예. 저게 이제 ASP. 예, 보이네요. 네네. ASP에서 세 번째 칸. 네, 세 번째 예. 칸. 지금 저게 이제 저 표를 우리가 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못 쳐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제작진에서 저 팔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았을 네네. 걸 아쉽네요. 예. 근데 지금 수산화 리튬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70달러가 좀 넘어가거든요. 예. 네, 저거입니다. 와, 네. 예, 바로 됐어요. 근데 70달러가 넘어가는데 그래 오케이 나중에 수산화 리튬 공급 과잉돼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10분의 1로 잡는 거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거네요. 네, 지금 뭐 예. 72달러에 거래가 되는데 예, 예. ASP 수산화 리튬이 킬로그램당 72달러인데 8달러로 잡는다? 뭐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추가 코멘트가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저게 조금 의아했었고 그럼 45만 원은 너무 확 보수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평균 판매 단가를 현재 시세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배가 조금 되는 더 거죠. 주가를 높여서 잡을 수도 있는 거긴 그렇죠. 하네요. 네, 그래서 저게 조금 의아했다라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산화 리튬 가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저게 의아했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다시 2% 올라가요. 지금 보면 주가가.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2차 전지를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수익 나고 계신 분들. 네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오늘 자동차 부품주 좋네요. 지금 뭐 성우하이텍이 10% 급등하고 있고 와 오늘 자동차 대표주, 부품주 지금 다 좋아요. 현대차 2%, 한원 시스템이 5%, 현대모비스가 2%, 뭐 그래. 만도, 요즘 기아. 이렇게 한수석 언급하면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용이가 괜히 한용이가 아니더라고요. 잘 보시더라고. 그 전에 자동차 먼저 얘기했고 예. 반도체 쪽도 그렇고. 예. 저는 지금 자동차에서 부품사들이 있는데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사실 조금 이제는 살아남기 좀 향후에는 힘들다. 체질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환을 하더라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샤시, 프레임, 의자, 의자가 아까 뭐 바디, 뭐 성화이텍 이런 것들. 성화이텍이고 SLE 램프. 네, 램프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 특히나 LED 램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필요하죠. 예. 왜 그러냐면 전력 소모를 좀 줄여야 되는데, 뭐 지금 보통 LED 램프 다 쓰지만은 그렇죠. 좀 더 저전력 뭐 부품들을 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그 내연기관 안에 들어가는 뭐 배기 시스템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화신이 미국에 진출해 있다고. 화신도 들어가 프레스 금형인데 예. 몽고메리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지도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네네.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기아랑 현대차는 이번에 그 조지아의 카운티 쪽에다가 이제 새로 설립하는 거, 이게 2025년에 완공이죠. 그리고 지금 그 몽고메리 쪽에 기아차가 있는데 그 조지아 쪽에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K5나 소렌토, 텔룰라이드, 스포티지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도어 프레임 업체는 동원금속, 엘라바마 쪽에 있는 공장은 뭐 SL, 모비스, 아진산업, 대원광업 예. 이렇게 있는데 뭐 SL은 램프, 그다음에 모비스는 부품이죠. 그다음에 아진산업 차체, 그다음에 대원광업 스프링인데, 그러니까 몽고메리 쪽에 있는 회사들 리스트만 제가 그 육성으로 말씀드리자면 평화전공, 뭐 세종공업, 화신. 근데 최근에 화신이 좀 많이 올랐죠. 오늘도 좀 급등하고 있는데 네. 배터리 캔을 또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랑 같이 엮여서 간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를 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안 올라가는 거? 일단은 저는 명신산업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거든요. 하스템핑 명신산업, 부품으로. 예. 그래서 명신산업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의 차이점은 전기차는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만 그 하는 거거든요.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 주행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부품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 하스탬핑 공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원하는 게 뭐 기가프레스라든지 추가 용접을 안 하고 뭐 한 번에 찍어내거나 아니면은 좀 무게를 가볍게 위해서 뭐 이번에 12V에서 48V로 전환을 하는 것도 100년 동안 완성차 업체들은 12V 썼다가 48V로 쓰는 게 와이어링 하네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계속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저는 하스탬핑이나 이런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현대차 밸류체인에서는 또 모비스나 현대모비스. 네, 이런 쪽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즘 하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수성님. 네.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또 상당히 뭐 시세가 좋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또 당연히 또 주식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 이러면서 또 있죠. 출렁거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그쪽은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약이에요. 예, 조금 좀 동전주들이 좀 올라가는 동전주들이?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지금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기술 투자, 뭐 예. 비덴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비덴트 이슈가 좀 컸죠. 비성. 예. 네, 비성 때문에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쉽게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그 장외에서 거래되는 그 두나무 네. 가격을 봤을 때 네.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두나무 가격이 장외에서 평가를 확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크게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가려면은 두나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 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은 사실 좀 별개인 게
SVB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중앙은행에 대한 좀 불신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좀 몰렸다. 근데 그 일부 투자자들이 사실 좀 세게 몰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1,300 우리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1,320원 근방에서 이렇게 그냥 횡보세가 이어져 가지고 개장 때마다 정미랭크가 환율 관련 물으면 궁색해서 뭐 넘어갑니다만 네네. 우리 한수께서는 지금 환율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나름대로 크리티컬한 레벨인데. 환율 전문가신데 뭐 소장님 더 잘.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 1,320원 이 근방에서의 공방이 네. 결국 위로 뭐 추가 한 3, 40원, 4, 50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장이 좀 뭐 이렇게 겁을 낼까요? 아니면 뭐 요즘은 환율 그다지 안 쳐다본다 이런 건가요?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해가지고. 환율은 그렇게 쳐다보진 않아요. 쳐다보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근데 변동성은 있죠, 사실. 근데 그 CPI랑 좀 엮여서 움직이지 않을까. 엮여서 움직이지 않을까. 최근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CPI가 높으면 금리 인상하네. 그러면 또 이게 달러 강세되네. 그러면은 원화 약세되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되다 보니까 오늘 CPI 변동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있지 않을까. 오늘 또 FMC 3월 FMC 의사록도 나오는 그쵸. 날이죠. 네네. 두 개 묶어서 봐야겠네요. 네. 네. 저 기계하고 조선주가 좀 가는데 대형주들이 좀 가는데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그 조선주 같은 경우 예. 제가 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입 지표를 좀 가져왔는데 네네네. 가장 좀 부각을 받았던 게 조선이랑 자동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근데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러네요. 승용차 선박. 네, 예. TU 같은 경우에는 그 TU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조된 무게 자체나 아니면 선박 개수나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밀리는 거 아니야? 중국이 수주 더 많이 땄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고부가 가치선은 우리나라가 싹쓸이한다. 네. 근데 저부가 가치선 같은 경우에 뭐 컨테이너선이나 아니 뭐 벌크선 예. 뭐 이런 거 건화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선주들은 LNG 선. 그렇죠. LNG나 메탄올 추진선. 예. 이거는 마진이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좀 쉽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예전에 후동중화조선이 이거 LNG선 만들었다가 호주 글래드스톤 해역에서 뭉쳐버려가지고 아예 엔진 고장 나가서 이거 다시 고쳐서 다시 운항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고쳤거든요, 결국에. 근데 이거 3천억, 4천억, 5천억 하는 거를 과연 선사들이 기꺼이 할까? 왜냐면은 저는 기술력 이게 비싸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는 한국에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박이 좀 수출이 잘 됐고,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에스의 최원진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지난 9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부자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총 2,000명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겼는데요. 오늘은 보고서를 통해 알아본 총 자산 300억 이상 슈퍼리치의 투자 특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 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 이제 슈퍼리치로 정의를 했다는데 보고서에서 슈퍼리치 자산 관리 어떻게 분석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슈퍼리치의 평균 총 자산은 323억 원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5대5 수준입니다. 금융자산 50%, 부동산 48%, 기타 회원권 및 귀금속, 예술품 등이 2%로 2021년에 비해 금융자산의 비중은 늘었고 부동산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약 60%가 현금과 예금이며 16%가 주식, 채권 7%, 펀드 및 신탁이 8%라고 합니다. 슈퍼리츠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예금, 현금 비중의 증가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금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 보유 비율을 늘린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 슈퍼리츠의 현금 예금 비중은 2배 이상 늘었고 주식의 비중은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슈퍼리츠의 73%는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외화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투자 비율도 8대2로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한 슈퍼리츠의 41%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미술품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슈퍼리츠의 70%는 금융자산을 통해 플러스 수익률을 냈으며 10% 이상의 고수익을 달성한 슈퍼리츠도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장에서도 10% 이상의 수익을 냈다. 역시 남다릅니다. 참 부러운 분들인데 슈퍼리츠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약 12억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슈퍼리츠 주로 직업군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슈퍼리츠의 연평균 소득은 약 12억 원으로 일반 부자의 연평균 소득인 3억 3천만 원보다 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9%의 재산소득이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슈퍼리츠가 많은 직업으로는 지역 경영자가 29%로 제일 높았으며 이어서 의료 법조계 전문직, 기업체 임원, 부동산 임대업자 순으로 슈퍼리츠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또한 슈퍼리츠가 많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슈퍼리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슈퍼리츠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보면 어쩌다 보니라는 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번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나 시점을 물어본 결과 슈퍼리츠는 부모의 교육이나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의견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를 체득하여 남들보다 빨리 부의 출발선에 섰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답하기가 애매해서 아마 어쩌다 보니로 나왔겠죠. 예, 대한민국 웰스리포트에서 부자는 올해 경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의 약 80%는 2023년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기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작된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세는 2023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며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예측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 빠른 2023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자 대부분이 올해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가운데 부자 중 절반은 현재 자산을 그대로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은 일부 변경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는 부동산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요. 부자 3명 중 1명은 올해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부동산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 수익률 또한 우수하며 임대 수익 창출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부자는 근로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또는 빌딩을 임대하여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네요. MBTI 유형 중에 슈퍼리츠가 가장 많은 성격 유형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MBTI는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하여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심리 검사입니다. 한국인은 청렴결벽한 논리주의자, 현실주의자로 묘사되는 ISTJ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부자의 성격 유형에는 다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이 많을수록 내향적인 I나 감각적인 S의 비율은 낮아지고 이성적인 T와 계획적인 J 성향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슈퍼리치 집단에서는 ESTJ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ESTJ의 비율이 8.5%에 불과하나 슈퍼리치 중에서는 이보다 3배 많은 26.8%가 ESTJ형이었습니다.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고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많은 은행 PB들이 부자들의 특징으로 실행력을 언급하는데요. ESTJ형의 추진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화면에 차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람보르기니. 저게 이제 슈퍼리치들이 타는 차죠. 그렇대요. 네. 저 갈 때 이제 저 뒤에 배기구로 막 500원짜리 동전 두루룩 떠들면서 가는 차 맞죠? 네, 세컨카. 예. 예. 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가입한 보험 개수가 평균 4개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어떤 보험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해서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돈만 내고 무슨 보장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보험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부터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남호 재무설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설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내 몸이 언제 어디서 다치거나 아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국민건강보험 제외하고 일반 보험회사 이거 통해서 하는 게 너무 다양해서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흔히 민간 영역의 보험은 크게 뭐 생명보험, 네. 뭐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잠깐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생명보험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 그리고 오래 사는 거를 대비하는 연금보험 등이 생명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명보험은 보통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주택 화재 보험 등이 대표적인 손해보험의 상품이고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3보험은 뭐 신체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항목을 보장을 해주고 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이 두 군데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겹치는 항목들도 있지만 조금씩은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험 관리 자체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 지인 권유로 가입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상세 설명 들어보면 이 보장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입한 보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험 상담을 하다 예. 보면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정말 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새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장 제일 첫 번째 화면에 내 보험 찾아줌이란 서비스를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하셔도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만기가 된 보험금이나 뭐 해지를 했어도 해지한금을 안 찾으시는 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보험금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내가 뭐 추가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지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뭐 보험 분석을 해주는 어플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셨나요? 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이 세 군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1%. 뭐 거의 다 뭐 보험을 네, 다 보험 하나 정도는 다 있다고 볼 수 계시죠. 있네요. 근데 연령대별로 조금 이렇게 관심도가 좀 다릅니까?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은 뭐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뭐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네.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뭐 30대, 40대 분들 처음 이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조기 사망에 대해서 예. 보장을 받는 이런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질병, 암이나 예.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큰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은퇴 시기가 저희가 은퇴에 대해서도 많이 내용을 다뤘지만 노후자금이 부족한 50대, 60대 분들은 직신연금보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조금씩 이상이 생기시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뭐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보험 가입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꼭 필요한 보험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연령별로 좀 필수로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 또 추가로 더 들면 좋은 보험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사망 원인을 좀 살펴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암이 압도적으로 사망률 1위고요. 예. 그리고 그 뒤를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질병, 보통 저희는 이거를 3대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3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연령에 상관없이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50대가 조금 넘어가시면 추가로 뭐 나중에 치매보험이나 간병인 관련된 보험도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은퇴 시기에 가까워지는 50대가 넘어가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때는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보험 또한 소액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를 해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만 납입하시고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네. 혜택을 못 받으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은 그렇죠. 없겠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혈관과 관련된 보험이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뇌혈관에 대한 보험을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뭐 뇌졸중도 보장을 해주는지 아니면 발생 확률이 적은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카테고리가 좀 큰 보장을 그렇죠. 해주는 당연히 그게 좋죠. 보험이 좋겠네요. 네. 그러려면 또 보험료가 비싸겠죠. 뭐. 조금은 더 비싸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어떤 질병에 선택해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보험은 가장 보장이 넓은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왜 자동차 보험은 설계사 말고 다이렉트라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반 이런 의료보험도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면 더 비싼 건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는 예.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뭐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던가 아니면 설계사를 가입하시던가 보장 내용이 다 비슷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고 예. 있는데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건강보험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하죠. 예. 제가 아까도 생명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고 뭐 뇌혈관 진단금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굉장히 특약들이 너무도 많고 그리고 뭐 보장 기간이나 납입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좀 알아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설계사가 주위에 있으시면 설계사를 통해서 꼼꼼히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에게 필요하고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전화나 뭐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험료가 일정 기간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갱신형 보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료가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나중에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고 선택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일단 너무 싸다 싶으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어느 세상사 어디나 똑같은.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은 특히나 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최근에 우울증 환자의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가 있었다. 뭐 이래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누구나 뭐 조금씩 병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보험은 당연히 이제 건강 상태가 네. 그 보험회사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대신 요새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상담하는 고객분들이 고혈압만 있으셔도 어떤 보험도 가입이 힘들었거든요. 예. 요새는 이런 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들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흔히 뭐 유병자 보험, 간편 심사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좀 가입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3개월 이내 의사 소견상 추가 검사 소견 여부가 없는 경우, 그리고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경우, 그리고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뭐 기존에 뭐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요새는 최근에는 조금 더 완화된 조건들의 보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혹여나 과거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었어도
심사 기준에 탈락이 돼서 가입이 안 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가입이 되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면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면 보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험료 자체에 납입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너무 많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적정 납입 기한이라든지 한 달에 어느 정도 내는 게 적절한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뭐 아까도 뭐 슈퍼리치 분들은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내셔도 물론 소득에 따라 상관없으시겠지만 다르겠지만, 예. 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건 정답은 없겠지만 보통 예. 본인 소득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5%에서 예. 많게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적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시면 그만큼 보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빈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내 나이 곱하기 4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적정 보험료 수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살 분들은 4만 원을 곱하면 8만 원이고 5만 원을 곱하면 나이 10만 앞자리. 원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살 분들은 8만 원,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30대 분들은 그러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하시면 괜찮게 보장이 준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퇴 후에도 이런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시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은퇴하기 전에 50대 중반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납입을 어느 정도 끝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험 광고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래도 괜찮습니다 해서 전화 주세요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그 깨알 같은 그 약관인가 봐요. 네, 그렇죠. 용어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도 많지만 제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네. 말씀드리면 혹시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보장 기간, 납입 기간. 납입 기간은 내가 보험료 내는 기간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보장 기간은 보통 납입 후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긴 한데 네. 일단 납입 기간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납입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보험료, 네. 돈을 네. 내는 기간, 예. 보통 뭐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이게 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납입 기간이라 말을 하고 있고요. 보장 기간은 내가 보장받는 기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암보험을 80세까지 보장받는다. 예. 그럼 80세 만기, 예. 90세다, 90세 만기, 예. 100세다, 100세 만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은 계약자, 네. 피보험자, 수익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자는 내가 계약하면 내가 계약자. 맞습니다. 뭐 당연히 내가 계약하면 네. 계약자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그 대상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계약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면은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수익자가 그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그렇게 대상자, 되고 보험 계약자는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저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아닐 다를 수도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네, 계약자하고도 달라질 수 있고요. 어느 카페에서 보험 설계사분들 막 얘기하시는 게 막 귀에 들려가지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네. 남편이 뭐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서 그거 했더니만도 수익자가 아내더래요. 네네. 그러고 몇 주 안 돼가지고 옆집 아줌마도 비슷하게 죽었는데 수익자가 또 그 여자더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섬찟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보험 사기 같은 게 뉴스나 이런 좀 사건 통해서 가끔씩은 네.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제 또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지다 보면 이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해지하기도 좀 어려운 게 어떤 상품을 해지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순서를 가리기 어렵거든요. 네, 요새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면서 네. 평상시보다 대출금도 많이 납입을 하고 있고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저도 보험 해지에 대한 연락을 어느 때보다 좀 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추후에 다시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뭐 병이 생기거나 그래서 최대한 보장성 보험은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지보다는 뭐 보험의 중도 인출이나 약관 대출 같은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된다. 그러면 뭐 연금이나 이런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지를 하시고 건강보험도 만약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보장이 있다면 그 부분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비보험 같이 중요한 보험들은 가급적이면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실비보험을 보험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네.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손 의료 보유 네, 보험을 네. 최후의 보리라고 생각하시고 꼭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들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뭐 보험으로 좀 해두면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네, 보험을 그렇죠. 취소해야 되는 경우, 해지해야 네. 되는 경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뭐 특정되어 있나요? 네, 보험에는 이제 청약철회 제도라는 것이 네. 있는데요. 보통은 가입 후 한 달 이내나 내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말 그대로 보험을 취소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전부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네. 이게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보험을 하는 방법이 내가 건강해서 그냥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이 약간 예.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도가 안 되세요.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한 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건강 진단을 맞습니다. 네. 받고, 네. 네. 이 점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